안녕하세요. 저는 TDG 클라우드 사업본부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업무를 맡고 있는 이양주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AD 익스체인지와 같은 윈도우 서버 기반의 서버들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했고요.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이브리드로 구축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부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랜섬웨어에 의한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피해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상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서버들을 대면했을 때의 심정은 한마디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엔 황당하다가 점점 화가 나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앞이 암담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런 상황은 두 번 다시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AD 기반에서 운영하는 윈도우 서버들을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해야 할 필수적인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조치사항으로 랜섬웨어를 100%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랜섬웨어 공격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현저히 낮추고요. 공격이 발생하고 있음을 빨리 인지하고 공격을 최대한 지연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랜섬웨어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요. 실제로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AD 서버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해야 할 필수적인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랜섬웨어들은 주로 불특정 개인 데이터가 공격 대상이었고요. 미리 프로그래밍 된 동작을 수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피해도 단일 장치에 국한됐었죠. 그러나 최근의 랜섬웨어들은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요, 대상을 정해놓고 공격하는 표적형 공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표적형 공격은 주로 기업이나 조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격을 당했을 때 피해 규모가 큰 양상을 좀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랜섬웨어의 공격 유형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시죠. 랜섬웨어 공격은 침투, 정보 수집 및 확산, 공격 이렇게 3단계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침투 단계입니다. 그래서 침투의 대표적인 방법은 전자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거나 악성 코드가 포함된 첨부 파일을 메일로 유포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피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메일들은요, 매우 정교해져서 정말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피싱 메일임을 알아차리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가 악성 코드가 숨겨진 파일을 실행하게 되면요, 악성 코드가 컴퓨터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이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침투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격 데스크톱 연결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 무차별 대입 공격 도구를 사용하여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침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자신을 들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디펜더 컨트롤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윈도우 디펜더를 다운시키는 것 같이 말이죠. 그리고 서버 관리자 계정의 탈취를 시도합니다. 관리자 계정의 탈취를 위해서 정보 수집에 들어가고요. AD를 주로 공격하는 클럽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AD 파인드와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AD 정보를 먼저 파악하고요. AD로부터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정보와 각 서버들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정보가 수집되고 나면 미미카치와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알아내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알아내게 되면 AD 파인드와 같은 도구를 수집한 서버들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공격 대상 서버와 서버별로 암호화할 데이터들을 결정하고 동시에 공격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공격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일시에 공격을 감행하고요. 공격이 완료되면 데이터에 대한 몸값 요구뿐만 아니라 데이터 공개에 대한 협박까지 해서 막대한 돈을 요구하게 되죠. 자, 랜섬웨어 샘플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크라는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요, 전자메일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침투를 시도하게 되고요. 침투에 성공하게 되면 각종 도구들을 사용해서 정보들을 취합하고
또 바이러스 백신 같은 소프트웨어들을 무력화시킨 이후에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공격을 퍼부어서 일시에 데이터들을 암호화시키는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자, 반면에 와드라마라는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RDP 무차별 대입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RDP 무차별 대입을 통해서 관리자 계정과 그에 대한 암호를 알아내고요. 그렇게 해서 RDP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 하자마자 보안 제품들을 꺼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공격을 수행을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액티브 디렉토리 서버에 피해 현황을 영상으로 만들어 두었던 것이 있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서버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양주입니다. 얼마 전에 제 테스트 환경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싹 밀어버리고 다시 구축을 할까 하다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야 테스트 환경이니까 다시 구축해도 되겠는데 여러분들의 운영 환경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구를 해야만 될 거예요. 그래서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을 때의 증상이 어떠한지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 클라우드 때문에 애저나 M365와 같은 클라우드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온프레미스 테스트 환경들을 별로 사용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 몇 달간 거의 테스트 환경을 사용을 안 하다가 얼마 전에 윈도우 서버 2022이 출시가 돼서 새로운 운영체제가 어떻게 변했나 혹시나 한번 해볼까 하고 오랜만에 제 테스트 환경에 로그인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몇 대의 서버가 랜섬웨어의 공격을 받아서 많은 파일들이 인크립션 되어져 있었고요. 그 중에는 2대의 도메인 컨트롤러도 포함되어 있었고 심지어는 AD를 백업해 둔 파일들도 있었는데 그 백업 파일들까지 모두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시컵하는 마음에 급히 운영 환경을 확인해 봤더니 다행히 운영 환경에는 침투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테스트 환경이 저희 회사 운영 환경하고는 네트워크나 호스트가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영 쪽까지는 침투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놀란 가슴을 좀 진정하고 나서 훼손된 서버들을 하나씩 살펴보다 보니까 재밌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운영체제의 부팅에 필요한 파일들하고 AD가 서비스되기 위해서 필요한 파일들은 다행히 훼손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AD 관련된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었고 서버를 다시 시작해봐도 정상적으로 재부팅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재부팅 후에 로그인도 정상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불하면 실제로 복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공격자의 의도는 비트코인을 우리가 지불하면 복구가 잘 될 거라고 느끼기에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복구하려면 운영체제가 부팅이 되어야 될 거고 AD에서 인증을 받아야 로그인도 할 수 있겠죠. 로그인을 해야 또 복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팅 및 AD 인증과 관련된 파일들은 훼손하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증상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시죠. 먼저 서버에 로그인했을 때 바탕화면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들어왔는데요. 저렇게 텍스트 파일에 메시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HTML 파일에다가 친절하게 여러 가지를 안내문을 띄워놓고 갔어요. 당신의 모든 파일은 인크립트 되었고 복구하려면 이메일을 보내고 지불 수단은 비트코인으로 해야 되고 가격은 자신들에게 얼마나 빨리 연락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불하고 나면 디크립트에 필요한 도구를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놓고 가버렸습니다. 뭔가 이 단전 깊은 곳에서 확 끌어오르는 게 있는데 일단 진정을 하고 복구가 가능할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축 아이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업 표시줄에 저는 필요한 관리 도구들을
이렇게 고정해 놓고 사용을 하는데 해당 단축 아이콘들이 전부 깨져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탐색기 같은 경우에 속성을 좀 열어봤더니 이렇게 열리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인크립션 시켜놔 버렸기 때문에 열리지가 않고요. 시작 메뉴를 봐도 이렇게 시작 메뉴에 있는 단축 아이콘들이 전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도록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파일은 어떤지 한번 파일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상태를 살펴보려면 저희가 탐색기를 열어야 되는데 다행히 시작 메뉴에 있는 다큐먼츠라는 해당 아이콘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해서 탐색기가 이렇게 열렸는데요. 만약에 저렇게 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작업관리자를 띄우고 작업관리자에서 explorer.exe를 실행해서 탐색기를 실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 파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C 드라이브에 운영체제와 관련된 중요한 파일이 하나가 있죠. 페이지 파일.sys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보려면 히든 파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김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봤더니 페이지 파일.sys가 정상적으로 손상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쭉 살펴보다 보니까 이 손상된 파일들은 전부 8라는 .eight.라는 확장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C 드라이브에서 이 .8 파일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검색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총 파일의 숫자가 71,286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C의 유저 데이터라는 폴더를 보니까 아까 바탕화면에 띄어져 있던 파일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윈도우즈 폴더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폴더에 왔더니 이렇게 보니까 총 11개의 파일이 이렇게 인크립션 되어져 있고요. 저 파일들은 .log 파일, .exe 파일, .id 파일, .ini, .xml 이런 유의 파일들 11개가 인크립션이 되어져 있고요. 저 파일들은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치는 파일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즈가 부팅할 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파일들이 윈도우즈 밑에 부트 밑에 EFI 폴더에 있습니다. 근데 이 EFI 폴더에 있는 파일들은 전혀 손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마도 부팅이 가능하도록 일부러 이쪽에 있는 파일들은 인크립션을 하지 않고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시스템 32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시스템 32 폴더에 있는 파일들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e 파일들, DLL 파일들 대부분 다 상태가 정상적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쭉 DLL들이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일부 DLL 파일들, exe 파일들, DAT 파일들, config 파일들, 이런 것들이 일부 인크립션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파일의 숫자는 총 36개의 파일이 인크립션 되어져 있고요. 파일의 종류로 봐서는 관리 도구도 일부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커맨드 라인 명령어도 일부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고요. 저 정도 가지고는 실제로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요 밑에 .msc라고 되어져 있는 요 파일들이 관리 도구 파일들입니다. 요 관리 도구 파일들을 실제로 시작 메뉴나 작업 표시줄에 숏컷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아까 숏컷들은 전부 훼손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 관리 도구 파일들, 요 .msc 파일들은 손상이 되지 않고 온전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비스 및 관리 도구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리 도구들 중에서요,
몇 개의 관리 도구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이즈라는 관리 도구를 실행을 해서 서비스들에 대한 상태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dsa.msc 액티브 디렉토리 유저 앤 컴퓨터스죠. 요걸 실행해서 실제 AD의 상태를 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DNS mgm.msc DNS 매니저라는 관리 도구를 열어서 DNS 상태를 좀 볼 겁니다. 우선 서비스 관련된 것들을 좀 먼저 보면은요. 액티브 디렉토리 도메인 서비스, 예,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HCP 서버 서비스는 중지되어져 있고요. DFS 레플리케이션 정상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DNS 서버 서비스도 정상적으로 돌고 있고요. 그 외에 윈도우 디펜더 안티바이러스 서비스가 중지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월드와이드 웹 퍼블리싱 서비스 또 중지되어져 있고요. 뭐 그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AD에 필요한 서비스들은 전부 동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NS에 들어갔더니 레코드들이 전부 정상적인 거를 일단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D에 와서 보니까 AD에 있는 컴퓨터 계정이나 사용자 계정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정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서버들을 다시 시작했을 때 정상적으로 다시 시작이 되었고요. 로그인도 정상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AD 서비스가 살아있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지금까지 상태로 봐서는 AD 서비스가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구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액티브 디렉토리의 상태를 다 같이 좀 한번 봤고요. 복구 절차는 다른 영상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랜섬웨어 방어를 위한 조치사항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표적이 된 조직에 침투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역시 전자메일입니다. 공격자는 침투에 성공하기 위해서 매우 정교한 전자메일을 보내게 되고요. 사용자가 전자메일에 포함된 첨부 파일을 실행하게 하거나 메일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서 침투에 필요한 도구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심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일을 통한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직으로 유입되는 모든 메일의 첨부 파일과 링크를 철저하게 검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직 침투에 성공하게 되면 서버로 이동하기 위해서 서버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시도합니다. 정보 수집에 사용되는 도구들은 안티바이러스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와 멜웨어에 대한 정의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서버들에 대한 정보 수집에 성공했다면 원격 데스크탑 연결을 통해서 서버에 직접 로그인하거나 시스템 취약성을 이용해서 원격 코드 실행을 하거나 원격 파워쉘 등을 이용해서 원격에서 명령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서버에 원격 데스크톱으로 연결을 하든 원격으로 명령을 실행하든 반드시 필요한 것이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암호입니다. 관리자 계정의 아이디와 암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여러 번의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랜섬웨어 공격의 가장 취약한 상황은 관리자 계정이 AD의 도메인 어드민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격자가 이 계정을 얻게 된다면 모든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가장 먼저 탈취를 시도하게 되는 계정이 AD가 생성될 때 만들어진 기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입니다. 우리는 공격자가 이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서버별로 각각 다른 관리자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든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사용하지 말고요. 스마트카드 로그인이나 윈도우즈 헬로 포 비즈니스 같은 생체 인증을 사용하게 되면 관리자 계정의 암호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지고요. 암호를 알아낸다 해도 스마트카드나 생체 인증이 없으면 관리자 계정으로 서버에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자가 관리자 계정을 손에 넣지 못하면 몸값을 지불해야 될 만큼의 피해를 입힐 수가 없게 됩니다. 모든 공격자가 단 한 번의 시도로 침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격자가 입장에서 보면 수십, 수백 혹은 수천 번의 시도 끝에 침투에 성공하게 되고요.
다른 서버로 침투에 성공해도 공격 도구를 실행하고 다른 서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길게는 수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버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이러한 시도들에 대한 알림을 보내도록 한다면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공격을 차단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전자메일을 통한 침투를 어떻게 차단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자메일에 포함된 첨부 파일과 링크를 정밀하게 검사하고 안전하지 않은 첨부 파일과 링크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오피스 365에서 제공하는 세이프 어태치먼트 기능은 메일에 포함된 모든 첨부 파일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검사해서 안전하지 않은 첨부 파일을 제거한 후에 메일을 배달해 줍니다. 또한 세이프 링크 기능은 메일에 포함된 모든 링크를 인공지능 기반으로 검사해서 안전하지 않은 링크는 보호된 가상 환경에서 열리도록 해서 사용자의 컴퓨터에 매레어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자, 먼저 세이프 어태치먼트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이 도착을 했지만 첨부 파일은 아직 배달되지 않고 ATP 검사 진행 중이라고 나옵니다. 검사가 완료되고 첨부 파일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실제 첨부 파일이 그때 배달이 되고요. 검사 중에 첨부 파일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실제 첨부 파일 대신에 malware alert text.txt라는 파일이 대신 첨부돼서 배달이 옵니다. malware alert text.txt 파일에는 실제 첨부 파일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이유로 첨부 파일이 차단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이프 링크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 링크를 적용하기 전에 도착된 이메일이고요. 이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떠한 보호도 없이 링크가 그냥 열려버립니다. 이때 매레어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어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이프 링크 기능이 적용된 후에 도착된 메일에 있는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메일의 링크에 들어있었던 주소는 https://demo.smartscreen.msft.net입니다. 그러나 실제 링크를 눌렀을 때 열려지는 주소는 kor.safelink.protection.outlook.com이라고 하는 주소가 열리고요.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실제 아까 그 주소를 열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때 해당 링크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확인이 되면 이와 같이 차단한 상태에서 경고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기능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수에 의해서든 구조적인 부분에 의해서든 취약점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취약점들은 발견되는 즉시 업데이트를 출시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서버에 어떠한 취약점이 있고 어떠한 업데이트를 설치해야 하는지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 제때 완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취약점을 공격하는 매레어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런 매레어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서버들의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빠르게 완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클라우드는 다른 클라우드 리소스들과 함께 보안 상태를 보여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서버즈와 연동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클라우드에서 보여주는 취약점에 대한 권장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내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클라우드용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입니다. 여기에서는 권장사항, 보안 경고, 그 다음에 보호받고 있는 리소스들에 대한 인벤토리와 같은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클라우드 리소스들에 대한 보안 분석 후에 보안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권장사항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서버즈와 연동해서 온프렘 서버들에 대한 권장사항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보면은 실제 16개의 VM에서 취약성이 발견되었고 이 취약성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취약성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들어가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취약점들이 존재하고 총 16개의 서버 중에 몇 대가 이 취약점에 대한 완화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취약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도 제공을 해주고요. 실제 어떠한 서버에 취약점이 있는지 완화 조치를 해야 하는지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펜더 포 서버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서는 클라우드에 있는 리소스들 전체에 대한 보안 권장사항을 보여주면서 서버들에 대한 필수 권장사항을 보여줬다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서버즈에서는 서버들만을 대상으로 위험 및 취약성에 대해서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와 같이 보다 많은 취약점 분석 결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각 취약점에 대해서 상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랜섬웨어 공격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 컴퓨터에 심어지고 또 실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스마트 스크린은 윈도우 10, 윈도우 11,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 동작을 하고요.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에 대한 경고 및 차단을 제공하고요. 안전하지 않은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것을 차단해 줍니다. 자, 피싱으로 의심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페이지가 열릴 때 이와 같이 경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피싱으로 확인된 페이지는 먼저 차단을 한 후에 경고를 해주고요. 매레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판단한 페이지는 먼저 차단한 다음에 경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에서 자동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하려고 하면 일단 차단한 후에 경고를 해주고요. 익스플로이트 위협이 있거나 악성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또한 차단한 후에 경고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운로드하는 파일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매레어로 알려진 파일이라면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PC에서 실행되어지는 실행 파일이 안전한 파일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파일이 실행되는 경우에는요, 스마트 스크린이 파일의 실행을 일단 차단하고서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에 신뢰할 수 있으면 실행을 하고요. 신뢰할 수 없으면 실행 안함을 통해서 중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행되려고 하는 그 파일이 이미 알려진 악성 파일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일단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자, 경고를 무시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실행할 수도 있겠지만 경고 없이 실행되지는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안티바이러스는 악성 파일이 실행될 때 즉시 실행을 차단하고 경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랜섬웨어로 알려진 파일이 실행이 되면 이처럼 윈도우즈 디펜더 안티바이러스가 해당 실행 파일을 차단하고 나서 이렇게 경고를 발생시켜 줍니다. 윈도우즈 보안센터 내에 보호 기록에 가면 실행이 차단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랜섬웨어가 실행이 되었고 실행 파일의 이름이라든가 위치 같은 것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안 목마가 실행되다가 차단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스마트 스크린과 안티바이러스가 안전하지 않은 파일이 컴퓨터에 유입되고 실행되는 것을 차단해 주었다면 컨트롤드 폴더 액세스는 랜섬웨어가 서버의 중요한 파일을 암호화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윈도우 보안센터에서 제어된 폴더 액세스를 켜게 되면은요, 랜섬웨어와 같이 허용되지 않은 앱이 보호된 폴더의 파일을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제어된 폴더 액세스는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프로그램 파일스와 같은 시스템 파일이 있는 폴더를 자동으로 보호하고요. 보호된 폴더 목록에 추가된 폴더들도 보호합니다. 보호된 폴더에 변경을 하려고 하면 즉시 변경이 차단되면서 경고가 발생하고요. 보호 기록에 가보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침투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원격 데스크톱을 이용한 침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원격 데스크톱 연결은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에서 대상 서버에 바로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원격 데스크톱 게이트웨이를 두고 네트워크 정책 서버와 애저 MFA,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어센티케이터 앱을 이용을 하면 원격 데스크톱 연결에 다중인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하이탐이나 사이버아크와 같은 원격 데스크톱 연결 제어 솔루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격 데스크톱 게이트웨이와 네트워크 정책 서버, 애저 MFA와 마이크로소프트 어센티케이터를 함께 사용하면 원격 데스크톱 연결에 다중인증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모를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원격 데스크톱으로 연결할 서버는 172.26.26.201번 서버에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연결을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마이크로소프트 어센티케이터 앱으로 알림이 옵니다. 이 알림에서 승인을 눌러주게 되면 원격 데스크톱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방식의 인증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원격 데스크톱 연결은 관리자 컴퓨터에서 서버에 바로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때 방화벽에는 TCP3389 포트가 개방되어져 있어야겠죠. 그런데 원격 데스크톱 게이트웨이를 사용하게 되면요, 원격 데스크톱 게이트웨이 서버를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관리자 컴퓨터에서 원격 데스크톱 게이트웨이까지는 TCP443 HTTPS 연결을 하게 되고요. 원격 데스크톱 게이트웨이에서 윈도우 해당 서버까지 RDP TCP3389 포트를 이용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방화벽에서는요, 관리자 컴퓨터에서 원격 데스크톱 게이트웨이까지만 443번 포트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방화벽을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 서버에 윈도우 디펜더 파이어월을 이용해서 RD 게이트웨이 서버에서만 이 서버로 3389 포트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일반 컴퓨터에서 서버들의 직접 원격 데스크톱을 연결할 수 없도록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RD 게이트웨이 서버의 인증을 MPS 서버를 통해서 인증하도록 구성하고, MPS 서버는 애저 MFA와 연동해서 관리자가 마이크로소프트 어센티케이터 앱을 통해서 다중 인증을 하도록 구성을 합니다. 자, 인증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요, 관리자가 윈도우 서버에 원격 데스크톱으로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자 컴퓨터의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는 원격 데스크톱 게이트웨이를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원격 데스크톱 게이트웨이의 연결을 시동을 하고요. 원격 데스크톱 게이트웨이는 MPS 서버, 네트워크 정책 서버에 인증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정책 서버는 일단 AD를 통해서 사용자를 먼저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애저 MFA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인증 알림을 보냅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승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다시 애저 MFA를 통해서 MPS 서버를 통해서 다시 원격 데스크톱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실제 원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에 이 내용이 전달이 되어지게 되고요. 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원격 데스크톱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실제 서버의 원격 데스크톱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관리자 계정 보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은 AD에 있는 관리 권한을 가진 계정과 각각의 서버에 있는 관리자 계정 모두를 보호해야 됩니다. 각각의 서버에 있는 관리자 계정은 LAPS, Local Administrator Password Solution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을 이용해서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AD에 있는 관리 권한을 가진 계정들은 최소 권한으로 관리와 윈도우즈 헬로 포 비즈니스를 함께 사용하여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랩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일단 제공이 되고요. 주요 기능은요. 로컬 계정의 암호를 지정된 주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경하여 주고요. 구성 요소로는 그룹 정책 템플릿과 랩스 확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룹 정책 템플릿에는 암호 변경 주기, 암호 길이, 암호 복잡도를 정책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랩스 확장은 서버나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정책을 받아서 암호를 변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랩스 확장은 용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룹 정책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배포 기능을 이용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에 랩스 확장 설치를 위한 항목과 암호 변경 주기, 암호 길이, 암호 복잡도를 설정하고 기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하고 게스트 계정의 이름을 변경하는 정책을 함께 적용을 합니다. 자, 정책을 한번 보면은요. 자, 요것은 랩스 익스텐션을 배포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도메인 컨트롤러의 공유 위치에다가 원본 파일을 놔두고 그룹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배포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하고 게스트 계정의 이름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의 길이, 복잡도, 변경 주기 등을 정책으로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적용이 되고 나면 서버의 로컬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adm.server라고 하는 형태로 이름이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 ADM21이라는 컴퓨터의 암호는 무엇으로 변경되었는지는 랩스 UI 도구를 실행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에 지정된 계정으로만 암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소 권한 관리, Least Privileged Administration 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D가 처음 설치될 때 생성되는 관리자 계정, 그 다음에 그룹들, 이런 것들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관리의 편리성 차원에서는 좋긴 한데 계정이 유출되었을 때는 심각한 피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계정과 그룹들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요. 각 관리자의 관리 작업에 맞추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하는 계정이 있습니다. 요거는 AD가 생성될 때 만들어진 기본 계정이고요. 도메인 어드민즈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 도메인 어드민즈 그룹에 소속된 계정은 AD 전체에서 모든 서버와 모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어드민 권한을 갖습니다. 이 두 개의 디폴트 계정과 그룹은 사용을 하지 않고요. 제어 위임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권한만 부여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의 이름은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화형 로그인에 스마트 카드 필요, 계정 사용 안함 이렇게 설정을 해서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여 드린 바와 같이 기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은 모든 공격자가 제일 먼저 노리는 계정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도메인 어드민즈 그룹은요. 멤버를 전부 제거하고 어떠한 사용자도 도메인 어드민즈 그룹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관리자도 모르는 사이에 계정이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룹 정책에 있는 제한된 그룹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멤버십을 정책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AD 관리를 어떻게 하냐? AD 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하나 생성을 하고 AD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우선 adm.dc라는 사용자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요. AD의 admins domain controller라는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dm.dc라는 계정을 이 그룹에 집어넣었고요. 이 admin domain controller 그룹을 DC의 로컬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그룹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adm.dc라는 계정은 도메인 컨트롤러들, 즉 AD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들에서만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과 그룹을 생성을 해주는데요. 우선 사용자 계정은 ADM 서버즈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은 어드민 권한을 갖고자 하는 해당 서버의 이름이 들어간
admins-adm21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dm 서버즈라는 계정을 admins-adm21 그룹에다가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admins-adm21 그룹을 실제 서버의 로컬 어드미니스트레이터스 그룹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면 adm 서버즈라는 계정은 이렇게 권한을 부여받은 서버에만 어드민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타 필요한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계정들을 생성을 해주고요. 그 계정에 AD의 권한 제어 위임 마법사라는 것을 통해서 필요한 만큼의 권한을 할당해주면 해당 계정을 이용해서 계정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윈도우 헬로우 포 비즈니스가 제공하는 생체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서버에 로그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C는 윈도우 11이 설치되어져 있는 PC이고요. 윈도우 헬로우 포 비즈니스가 이네이블 되어져 있는 PC입니다. 그래서 로그인도 지문을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했고요.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리모트 데스크탑 커넥션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고 adm21이라는 서버에 로그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묻는 게 아니라 지문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이때 지문을 입력해 주게 되면 서버에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데스크탑이 나왔죠. 자, 지문을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로그인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요. 패스워드가 노출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보호 조치를 떠나서 실제 공격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빠르게 인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침투 과정과 확산 과정에서 이런 시도들을 미리 인지하고 랜섬웨어 공격을 차단시킬 수 있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와 마이크로소프트 365 디펜더를 사용하면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즉시 알림을 받고 관리자가 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의 보안 경고 기능은 서버에서 발생하는 공격 시도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알림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알림은 메일로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편하게 즉시 알림을 받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알람들을 쭉 보게 되면요. 침투 시도부터 실제 공격을 감행하기까지의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를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 의심스러운 인증 활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의 암호를 알아내려는 시도였겠죠. 그리고 결국 암호를 알아내서 로그인에 성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윈도우즈 디펜더를 죽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펜더 컨트롤이라는 툴을 사용을 했는데 이 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라는 로그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클롭이라는 랜섬웨어를 통해서 공격을 감행하려고 했는데 이 또한 차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랜섬웨어 공격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떤 경로로 어떤 식으로 공격을 당했는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4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랜섬웨어 공격 시도에 대해서 즉각적인 인지가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랜섬웨어 공격이 진행되는 절차에 따라서 방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비즈니스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보안 강화 조치의 적용을 신속히 검토해 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희 TDG에서는 여러분들의 조직에 필요한 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하고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보안을 제공하는 보안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security@tdgl.co.kr이나 담당 영업대표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